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7년간의 국제전쟁. 임진왜란. 이름뿐인 관군을 대신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다. 지옥을 불사하고 나를 따르겠는가? 따르겠다! 그 중심에 결코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없었던 불교 수행자. 사명대사 유정이 있었다. 사명대사가 입적한 2년 뒤, 문도들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허균에게 사명대사의 비문을 부탁했다. 사명과는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불도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이미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분인데 어찌 나의 보잘것없는 글로 스님의 덕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백성이 고통받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스승님의 발자취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위태로울 때 조선의 주인을 자처하는 사대부들은 무엇을 했는가? 백성이 맨몸으로 총칼을 받아내야 했던 통곡의 시대. 녹봉을 받는 관료도 장수도 아니었다. 지옥까지 따라가 끝끝내 자식을 구해내는 어버이. 스님은 조선 백성의 어버이였다. (16세기) 중반, 조선의 정치는 깊은 어둠 속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감히 역모를 꾀하다니! 정열이 그자와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역모를 꾀한 자는 구족을 멸하리라! 기초곡사로 알려진 정열입 역모 사건. 3년 동안 1000여 명의 선비가 목숨을 잃었다. 일부 스님들이 연루되었고 월정사에 있던 사명대사도 무고하게 투옥되었다.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일어날 수 없듯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눈 밝은 이들은 종종 앞일을 예견하곤 했다. 활임금, 살임금을 아는가? 마음의 칼은 제 학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비록 몸은 산사에 있어도 항시 마음속 지혜의 칼을 찾아 정진하게. 다가올 임진년은 가장 위태로운 한 해가 될 것일세. 사명은 강릉 지역 유생들의 탄원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이 당쟁으로 골마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그 무렵 한양에 들어와 있던 일본 사절단의 승려 겐소였다. 조선 내부의 갈등과 변란은 때를 기다리고 있던 히데요시에게 낱낱이 보고됐다. 지인이 토끼가 깃대로죠.
임진년 4월 나고야성에 집결해 있던 히데요시의 군대가 출격했다.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를 선봉대로 제2대 가토 기요마사 등 총 17만여 명의 일본군이 차례로 바다를 건너왔다. 하루 만에 동래성이 무너지고 동서중앙으로 나뉜 일본군은 한양을 향해 진격해왔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지금 뭐라 하였소? 부산진, 동래성, 김해성에 이어 상주, 문경까지 모조리 왜군에게 함락되었다 하옵니다. 신립! 군사 8천을 내린 충주 신립 장군은 어찌 되었는가? 전하, 방금 전해온 파발에 의하면 충주 당금대 전투 또한 왜군에게 처참히 패하고 신립은 살아남은 부하들과 강물에 투신하였다 하옵니다. 이대로라면 저기 한양을 치는 것은 시간 문제이옵니다. 속히 방도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전하. 전하! 이게 무슨 병거란 말인가? 개국 이후 200년 만에 찾아온 조선의 최대 위기였다. 도성이 함락되기 3일 전 선조 임금은 몽진길에 올랐다. 관군은 이름뿐 전의를 상실한 관군은 왜군의 깃발만 보고도 흩어졌다. 한양에 이어 한 달여 만에 평양성까지 함락당하고 만다. 설마 했던 조선에겐 날벼락 같은 전쟁이었지만 침략자 일본에게 분노쿠노의 키 임진왜란은 이곳 나고야성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 160명의 다이묘들이 이곳에 병영 막사를 짓고 전쟁을 준비했다. 秀吉がここにお城を築いた目的は、文禄慶長の役、いわゆる、イムジンウェラン、朝鮮侵略ですね、その拠点として、築いたお城です。でここにお城を作った理由は一番大きいのは地理的な理由ですね。ですのでこの方角で島伝いに朝鮮半島の南側まで渡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히데요시를 따르던 전국의 다이묘들이 저마다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집결했다. 현재 확인된 다이묘들의 병영터만 130여 곳. 임진왜란의 발발 요인에 대해서는 학설이 한 4대까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그 풍진수길의 개인의 어떤 영웅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유력한 것으로는 이제 그 전국시대 통일전쟁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참여했던 그 영주들, 일본식으로 이제 전국 대명, 생국구 다이묘라고 하는데, 그 세력들이 굉장히 그 무장한 강력한 세력이니까 그게 이제 통일 이후에 큰 부담이 되니까 그 생국구 다이묘들의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대외전쟁을 치렀다는 그런 설입니다. 출병 한 달여 만에 평양성 함락을 목전에 둔 히데요시는 기고만장했다. 그 기세를 몰아 명나라까지 치고 올라갈 것을 명령했다. この朱印状は文禄の役が始まってから約1ヶ月ちょっと1ヶ月半ぐらい
の6月3日付の秀吉から、加藤清正や鍋島直重に宛てて出された朱印状です。で内容は、中国の民国に、攻め入りなさいという、命令の檄文というものです。ここに書いているのは山が卵を潰すがごとく簡単なことだというような表現で、一気に攻め入るように指示を出しているものです。스님! 스님! 임진년 6월 무슨 일이냐? 지금 유점사 앞마당까지 왜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뭐라? 사명은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왜군과 맞닥뜨린다. 문화재 약탈에 앞장섰던 제4군의 예속부대였다. 사군의 수장 모리는 기독교 신자로 십자가 길을 들고 있었지만 많은 예속부대원이 불교도였다. 젊은 그대는 왜 스스로의 앞날을 막는가? 도요입니다. 장군은 능히 불교를 알만한데 어찌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묻고 괴롭히는가? 이것이 부처를 섬기는 자의 행동이란 말인가? 사명대사에게 감화받은 외장은 출입문에 경고문을 써붙이고 철수했다. 이 절에는 도승이 있으니 모든 군사는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 일로 일본군 사이에서 사명대사는 금강산 도승으로 알려지게 된다. 사명은 고성의 주둔에 있는 왜군 본부로 찾아가 살상을 최소화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전국은 이미 왜군들의 말발굽발에 유린당하고 있었다.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목도하게 된 전쟁의 참상이었다. 철없던 시절 난 속인과 다를 바 없는 스님의 통곡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바다보다 깊은 슬픔이 보살행의 동력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한편 신의주에 행제소를 설치한 선조 임금은 묘향산으로 파발을 띄웠다. 대사, 오셨습니까? 앉으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하, 옥체 무탈 하시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 조정 대신들은 여전히 당정 속에서 헤매고 군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도주하고 있다고 하니 이 작금의 사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속히 성군을 일으키고 의병들과 힘을 합쳐 왜적을 막아내겠사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 승려인 그대에게 나라의 운명을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면목 없어. 오늘부로 대사 휴정에게 조선 팔도 도청섭의 직책을 내리겠소. 선교 도청섭, 선교 양종을 총괄하는 승려 최고의 직책으로 문정왕후 이후 폐지되었던 승려의 직책이 다시 부활된 것이다.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 임진왜란의 참상을 목도한 사명대사가 처음으로 승병을 일으킨 곳이다. 신의주까지 올라간 선조 임금은 백성을 챙길 여유가 없었고 왕의 수호대에 지나지 않던 관고는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었다. 스스로 지켜야 했다. 백성을 지키고 수행터를 지켜야 했다. 사명대사 밑으로 승병을 자원하는 승려들이 몰려들었다. (150여) 명의 승려들이 사명의 승병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목탁 대신 무기를 들어야 했다. 농기구로 무기를 만들고 승병 훈련에 돌입했다. 질러! 막아! 뒷구비 돌려 막아! 길게 질러! 막아! 스님! 바로! 의왕산 서산대사께서 보내신 서찰입니다. 승병 궐기를 독려하는 서산대사의 경문이었다. 삼경에 함몰되고 주상께서 바쳐냈으니 국가의 운명이 풍견등화와 같다. 저 바다의 악기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의 할 짓인가? 살기가 서린 저 악기들은 검수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냐는 노승의 절절한 외침이었다. 백성들이 외놈들의 총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조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 그대들이 살아남는 바가 조국과 백성에 대한 배신이 아니릴까. 이제 우리 승병만이 조국을 구하고 백성을 구할 수 있어. 죽음 없이는 삶도 없다. 살생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 지옥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조선 팔도의 승병들이여!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겠는가? 지옥을 불사하고 나를 따르겠는가? 따르겠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넉 달째 1592년 8월 사명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들을 이끌고 스승 서산대사가 있는 순안 승근 본부를 향해 출병했다. 조선에서 승병이 일어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무렵 히데요시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다. 이미 조선은 자신의 수중에 있다며 돌아오는 봄에는 직접 조선으로 건너간다는 내용이다. 조선의 자존을 지킨 사명대사. 그는 1544년 밀양에서 태어났다. 밀양시 무안면 괴나리 마을. 사명대사가 태어난 밀양 생가마을은 사명구택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조부대에 밀양으로 이주한 유학자 집안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심성이 남달랐던 사명은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10여 세가 되어서는 황학산 황여현에게 유교 경전을 배우기도 했으나 유교 경전이 어찌 궁극의 법이 될 수 있겠냐며 12세 어린 나이에 직지사 신묵화상을 찾아가기도 한다. 신묵화상 문화에서 전등록을 보게 되니 궁극의 도리가 불도에 있음을 알게 된다. 15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이듬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니 17세 삭발 수계하고 정식으로 출가사문이 된다. 사명각 외벽에는 사명대사의 출가 인연을 그린 벽화가 그려져 있다. 지명진제 계륜고랑 벽천비와 한세보벌 묘구어창의 선무녀나 상을 함시로 사명대사의 출가 본사인 직지사. 해마다 사명대사의 기일이면 달해제를 겸한 문화제로 사명당의 뜻을 기리고 있다. 그러나 사명대사가 출가했던 그 시절 조선 땅에서 승려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다. 정도전 문집인 삼봉집에는 숭유억불의 사상적 근거가 된 불시잡변이 수록되어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 부정되고 출가는 부도덕한 폐륜으로 지탄받았다. 무학대사를 끝으로 왕사 국사제도가 폐지되고 승려들은 8천민이 되어 각종 부역에 시달려야 했다.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법당에서 멋대로 하는 게요. 내려가시오. 아니, 감히 중놈 주제에 사대부 앞에서 눈을 부라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몰지각한 유림의 횡포는 극에 달했고 승려들은 인간 이하의 모욕과 순환을 당하는 회불의 시대였다. 명종시대 추락했던 불교에 잠깐 볕이 든 때가 있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15년간 봉은사는 불교 중흥의 중심지였다. 보우대사가 전면에 나서고 폐지되었던 승과고시가 5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첫 회 서산대사가 급제하고 사명은 4회 때 인물이다. (18세의) 나이로 승과에 급제한 사명은 봉은사에 머물며 갑회를 조직하기도 한다. 갑회는 다른 말로 갑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동년배 스님들끼리, 여기서 동년배라는 것은 한 6살 이제 안팎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계를 조직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갑계보다 더 큰 얘기가 사찰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삼형대사의 이 갑회가 그 사찰계 사례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볼 때 삼형대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이제 선교 양종 같은 종파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교단이 어떤 자구책을 만들고 해야 될 시기에 그런 길을 개척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철저한 승려였지만 불교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나이와 종교를 초월해 다양한 지식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지난번 문정왕후께서 참관하신 승과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다기에 내 어떤 인물인가 궁금해 이리 만남을 청하였소이다. 그 특출한 실력으로 관직으로 나가지 않고 어찌 불가에 귀의하셨소?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부처님 말씀이 소생에겐 더 크게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따지고 보면 부처는 본디 깨달음을 얻겠다는 욕심 아래 부모도 버리고 떠난 인물이 아니오. 그것은 자의가 아니라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세속의 일이 돼 불법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다. 그 말 참 마음에 드어 뭔가 해방감이 느껴진달까. 어려서부터 서책으로 외는 것들에는 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많은지 내 슬슬 답답하고 질려가던 참인데 그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이 좀 궁금해지는구만. 우리 이렇게 가끔 모여 서로의 학문을 나눠보면 어떻소? 네, 좋습니다. 시문에 능했던 삼형대사 문집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식인들과 주고받은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스님의 문장은 마치 검은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맑고 고고했다. 시문에 담긴 스님의 뜻과 정신이 고매하여 유생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고 칭송하는 이들이 많았다.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짧았던 불교의 봄날도 끝이 났다. 문정왕후와 함께 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보우대사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다시 불교 탄압의 무거운 먹구름이 몰려오던 그때 직지사 주지로 있던 사명은 모두가 꺼려하는 일, 보우대사 문집에 서문을 썼다.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뿐입니다. 그러니 문집에 발문을 쓰시고도 무사하시겠습니까? 조선 불교의 중흥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다 홀로 가신 분입니다. 화가 미칠까 두려워 도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허응당집에 서문을 쓰던 이때 사명의 나이 32세. 권력과 세속의 명예를 탐할 만도 한데 말미에 남긴 사명의 이름이 의미심장하다. 사명은 법명과 함께 자효를 남겼다. 이환, 헛개비에 잡히지 않는, 이미 중덕 품계를 가진 중진이었다. 당시는 이제 살인의 시대가 열리게 됐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 시기에 그 문정왕후 사후에 굉장히 많은 그 비판 여론이 있을 때 그 글을 썼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 과단성이 또 지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절 사명은 봉은사 주지로 천거된다. 승려로선 최고의 자리였다. 그러나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었다 들었는데 어찌 먼 곳까지 홀로 왔느냐? 화려한 한양의 나그네 생활에
먼지만 가득 뒤집었었습니다. 총명과 지혜로 나를 높이지 말고 배운 문자로서 다른 일을 업신여기지 마라. 지금껏 배운 모든 문자를 내려놓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사명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봉은사의 그 주지라고 하면은 당시에 아주 중견 이 불교계 원로가 되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서산대사 문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영예를 버리고 다시 이 배우는 이 고된 학습하는 학생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명당의 초지일관된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속의 잣대로는 질 수 없는 사람. 우뚝한 근기로 사명은 이렇게 서산대사의 법을 이은 적통 제자가 된다. 사명에 대한 서산대사의 기대와 총애는 선교석과 선교결이라는 저술로 남겨졌다. 유정 등 3명의 제자들과 나눈 선교문답이 선교석이다. 서산대사 문화에서 선의 도리를 깨우친 사명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참선 수행을 이어간다. 팔공산, 지리산 등 명산 대천을 찾아 정진하던 사명은 43세가 되던 해봄 옥천산 상동암에서 안목이 밝아지는 오도의 순간을 맞이한다. 만법은 본시 허공의 꽃이라 어찌 헛되이 바닷속 모래를 셀 것인가. 단지 철벽 은산을 뚫어나갈 뿐. 어찌할까 묻지 말라. 부처는 내게 있으니 밖에서 구하려 치닫지 마라. 깨달음을 얻은 사명대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중창불사였다. 숭유억불로 사찰은 나날이 허물어지고 방치되기 일쑤였다.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간 사명대사는 권선문을 들고 다니며 탁발하여 허물어진 법당을 중수했다. 월정사에 머물며 중창불사를 하던 이 시절 정열입 사건으로 무고하게 고초를 겪기도 했다. 8월 초 건봉사를 출발할 때 500명이던 사명대사의 승병대는 갈수록 합류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10월 초순 평양 근처 임원평에 도착할 무렵엔 그 수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승병대가 합류하기 전까지 평양성 탈환은 거듭 실패하고 있었다. 명나라 원군 3000이 합세한 2차 전투에 이어 3차 공격도 실패, 암담한 상황이었다. 육지전에서 최초의 승전보를 전해온 건 계룡산 갑사 승려 영규대사였다. 가장 먼저 승병대를 규합한 영규대사는 공주 출신으로 갑사에서 출가한 뒤 묘향산 서산대사의 문화에서 선의 이치를 터득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을 사귀지 못하고 3일 동안 통곡하다가 승병대를 조직했다. 평소 무예 닦기를 좋아해 기백이 남달랐던 영규대사는 관군과 합세해 청주성 탈환에 나선다. 관군은 패하여 달아났으나 영규의 승병대는 끝까지 분전하여 청주성을 탈환한다.
조헌의 부대와 함께 금산성 전투에 나섰다가 전몰한다. 청주성 탈환 소식이 참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영규라는 중이 이끄는 승군이 앞장섰다 하옵니다. 중들이 앞다퉈 모여들어 승군이 500을 이루었다 하옵니다. 오, 가상한지고. 의병 조원과 합세해 청주성을 되찾았으니 영규의 승군이 없었다면 불가한 일이었다 하옵니다. 청주성 탈환을 기점으로 조선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승병들이 있었다.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조선 팔도에서 승병들이 일어났다. 승병들은 기본적으로 산속 지리에 밝았고 험준한 산길도 쉽게 오르내렸다. 계곡과 산에서도 전투가 가능했다. 적의 허리를 끊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게릴라전에 유리했다. 뇌묵당 처영대사, 천여 명의 승병을 이끌고 이치 전투에서 행주 대첩까지 중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김제 금산사에서 출가한 처영대사는 사명대사와는 사형사제지간, 서산대사의 문도다. 이치 전투지로 알려진 배곡에는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전략적 요충지, 처영대사는 당시 광주 목사였던 권율 장군을 도와 이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승병은 내륙뿐 아니라 수군에도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만 800명의 의승수군이 있었다. 전라 좌수영 산하에 승청을 두고 승대장이 운영한 독립조직이었다. 전라 좌수영 이순신 장군의 산하에 의승수군이 있었습니다. 아마 강화도 같은 데도 별다른 수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전등사 같은 데 있었을 것으로 일부가 비춰지는데, 어쨌든 거기는 승군이 주둔했던 절을 주진사라고 그럽니다. 그 주진사가 여수의 영취산 흥국사가 주진사입니다. 의승수군의 본부였던 여수 흥국사. 임진왜란 당시 700여 명의 의승수군이 훈련받던 곳으로 바다를 잘 아는 고흥 해남 등지에서 모인 승병들이었다. 정유재란 때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흥국사를 전소시켰다. 여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여수 지역에 있는 섬이나 이런 바닷가로 처음 배치가 되었죠. 그래서 애적이 나오면은 물리치고 하는 초소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어요. 육지로서는 이제 서산 사명대사가 했고, 여기 바다로서는 자운 옥형 선사 두 스님이 주가 되어가지고 여기 그 의승 수군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했죠. 군사적 요충지였던 흥국사의 일주문을 대신했던 북쪽 성문이었다. 모든 승병들이 그렇듯 의승수군 역시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군량미도 자체 해결했다. 해전에서 노를 젓거나 전투에 투입됐다. 임진왜란 최대의 격전지였던 진주성 내의 진주박물관. 임진왜란 관련 영상을 비롯해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임진왜란은 조총과 활의 싸움이기도 했다. 조명연합군이 합세한 평양성 4차 전투를 기점으로 일본이 패주하기 시작했다. 훗날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의 모든 공을 명나라로 돌렸다.
이번 외란을 평정한 것은 오직 명나라 군대의 힘이며 우리나라 장수들은 명군의 뒤를 따랐을 뿐 제 힘으로 적을 무찌른 일이 없다. 명군이 있었기에 외적을 토벌하고 강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명연합군 총 5만 3천 명, 조선군이 1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5천이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군이었다. 전술의 기본은 보급로 차단.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과 전술. 게릴라전은 대부분 승병들의 몫이었다. 지리에 밟고 산타기에 능한 승병들은 여러 지역에서 전과를 올렸다. 게릴라전뿐 아니라 조명연합군이 함께한 평양성 전투에서 사명대사의 승병대는 모란봉 탈환의 주역이기도 했다. 평양성이 점령당한 지 7개월 만에 탈환되고 일본군은 대동강을 건너 남하하기 시작했다. 히데요시는 중국 명나라를 치는 데 필요한 길을 내달라며 정명가도란 말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은 조선 침략 전쟁으로 참전국 모두 희생이 너무 큰 살상의 장이었다. 조선의 해군이 수군이 일본을 이기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의병이란 존재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존재예요. 근데 이 해전에서 이 남해안에서 보급로가 차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의 보급로가 이게 서해안을 통해서 보급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의병이란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병이 일어나 가지고 톡톡 보급로를 이렇게 게릴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 행주산성 대첩제. 행주산성은 돌을 쌓은 석성이 아니라 흙을 돋아 만든 토성이다. 권율 장군의 지휘로 2,300명의 조선군이 3만의 외적을 막아내고 전승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안여자까지 합세한 치열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 처형대사의 승병대 700명이 있었다. 사투를 벌인 끝에 적을 물리친 처형대사는 행주대첩의 공으로 절충장군의 봉해지기도 했다. 관승민이 목숨으로 쌓아 올린 대첩비다. 북한산과 수락산 사이의 너른 분지가 노원평이다. 행주대첩 못지않은 대규모 전적지로 수락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평양성 전투에 이어 행주대첩에서 패한 일본군 5만이 한양으로 집결된 상태. 일본군은 당장 부족한 식량과 보급품부터 해결해야 했다. 사명대사는 관군과 합세해 일본군의 대규모 수송부대를 전멸시킨다. 보급로가 차단된 일본군은 서둘러 한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사명대사는 수락산 전투의 공을 인정받아 선교 양종 판사에 이어 당상관에 제수된다. 파격적인 일이었다. 비변사에 이르노니 승장 유정의 군사들이 매우 정예로워서 외적을 참액하는 공을 여러 번 세웠다. 유정에게는
특별히 당상관의 직을 내려 함께 싸우는 승려들의 마음을 분발시키라. 후한 녹봉을 받은 장수들은 두려워 전장에서 흩어졌는데 오히려 승려가 공을 세웠으니 이 어찌 무사들만의 수치겠는가. (1593년 4월 20일) 한양이 수복되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 그날의 한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을 보니 100명의 1명도 살아있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자도 다 굶주리어 낯빛이 귀신 같다. 전하, 나라의 어려움이 많아 중 휴정에게 병권을 맡겼으나 휴정의 방자함이 극에 달했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불시종자인 중이 감히 말을 타고 국문 밖에 이르러선 걸어가는 조신들을 만나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거만스레 벼슬아치나 재상의 채통을 보입니다. 조금도 중다운 태도가 없으니 엄히 다스려 징계하소서. 피난 갔던 선조가 돌아왔다. 이때 선조를 호위한 건 관군이 아니라 서산대사가 이끄는 승군이었다. 불교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신료들은 80고령의 서산대사를 폄하했다. 한편 평양성 전투 이후 명일 간의 강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日本から我が国民に要求するものはまず受け入れられなかろう。侍どもは疲れ、これ以上戦は無意味であろう。朝鮮のはさておき、我々で方法を探してみよう。 고니시 유키나카는 그 대마도의 번주인 소요시토시의 장인으로서 스시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오사카의 상인 출신으로서 어떤 갈등보다는 협상과 거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니시는 일단 결론을 일본에 유리하게 한다면 충분히 설득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히데요시의 또 다른 가신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와는 대척점에 있는 호전적인 인물이다. 훗날 서생포 회담에서 사명대사와 만나게 된다. 1593년 남해안까지 밀려난 일본군은 곳곳에 성을 쌓고 장기전을 준비했다. 이곳 서생포 외성은 가토 기요마사가 축성한 것으로 외성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웅장한 성이다.朝鮮朝廷から人を送ったと。はい。岡井将軍という僧侶が地というしようとしております。朝鮮の僧侶、北海将軍だと。はい。 전쟁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휴전 상태. 1594년 4월 북해 송운으로 이름을 바꾼 사명대사가 적의 소굴인 서생포 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실제 전쟁보다 협상 기간이 더 길었던 임진왜란의 외교전쟁. 그 중심에 승복 입은 외교관 사명이 서 있었다.